소통, 그다음에 안보, 야당과의 대화, 예. 경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 나의 다짐. 네. 이렇게 해서 나의 다짐인데 또 소통에서는 광화문 대통령을 대통령 공학으로 나왔지만은 이게 사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3.8선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쉽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과감하게 취임사에서 할 거로 봐서는 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늘 또 그 자택에서 나오면서도 경호원들하고 스스로 몫이 악수하고 어떻게 보면 경호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예. 경호에 대해서는 그 조금 진일보한 자세로 그 광화문 시대를 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또 안보에 대해서는 사드를 위해서 네. 미중과 협의하겠다면서 해외를 방문한 나라를 순서를 또 예, 정했어요. 예. 워싱턴, 베이징, 도쿄. 도쿄. 그다음에 평양은 여건이 조성되면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외 문제도 좀 해결할 그 계기가 있다. 예. 네.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은 뭐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도 뭐 공약에 나온 것 같이 일자리 정경 얘기도 유착을 하고요. 없애고 재벌 개혁, 예. 일자리 창출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할 때 그 소탈함 거기에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를 마지막 각오로 담은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이재경 취임사 치고 교수, 좀 괜찮은 취임사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재경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 측면이지만 한 6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그 향후 본인이 어떤 예. 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좀 밝혔고 아마 세세한 건 2시 반 기자회견에서 좀 더 구체화하겠지만 우선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통령상 이거를 밝힌 것이 아주 상당 부분 할애가 됐죠. 예. 그 가장 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빈손으로 취임해서 빈손으로 나가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안에는 많은 것이 함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정말로 그 서민 대통령의 면모,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소주 한 잔 얘기도 나왔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열겠다. 사실 이건 실무적으로 아마 준비를 일찍 시켰지만 경호상의 문제와 어려움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서둘러서 아마 실현할 거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불리한 여론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감추거나 덮지 않겠다.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예. 거죠. 솔직히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네.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 본인이 아마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역점을 두고 아마 그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아마 그 취임 선서 연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또 야당과의 동반자 관계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미 야당 대표를 방문했지만 이걸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예. 야당과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줬고요. 예. 가장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내겠다. 네. 이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디 그 핵심 권력기관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했던 이 악습과 이 적폐는 반드시 아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낸 것 같고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경유착이 사라지게 하는 예.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재벌이 정상적으로 대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크게 한 5가지의 네. 큰 그 아마 그 덩어리로 본인의 향후 국정 운영 비전과 계획을 아마 연설에서 내보였다 이렇게. 네, 예. 노영희 변호사도 말씀 이제 주시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원래 본인이 주장하던 내용이었는데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 녹여서 이번에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깨가 무겁다. 네. 그리고 가슴은 열정으로 매우 뜨겁다.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으로 가득 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예.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손에 손잡고 이런 캠페인 비슷한 말씀을 좀 하셨던 것들이 저는 참 좋게 보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그런 과정 중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낸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이 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국민들에게 모두 해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이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그 국민대 화합의 메시지 혹은 전초적 기지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들은 아까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권력기관을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 그리고 TV 토론과 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이게 참 바람직했다. 그리고 특히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세대 간 갈등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많이 구상하시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화면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량이 네 분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은 한 12시 45분쯤 예정대로 이 취임 선서 공식으로 취임 선서 행사 공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이 행사의 사후 행사인 주민 환영 행사를 12시 45분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MBN이 생중계해드리는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와대 앞 분수대 삼거리에서 이뤄질 예정이고요. 청운동과 효자동, 삼청동, 사직동 중인 200여 명이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말씀 또한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니까 예. 조금 우리가 또 이렇게 눈여겨보고 주목해볼 만한 좀 새로운 기존 네. 대통령들과 좀 다른 부분 중에 예. 하나가 이 청와대 그 주간 기자실에 예. 본인이 직접 브리핑하는 걸 예.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는 게 매체를 통한 언론을 통한 방법이거든요. 일일이 다 만나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죠. 예. 그렇다 보면 직접 기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또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걸 인정한 모습. 기존의 대통령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변인 시켜서 하던 이런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는 직접 브리핑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부분이고요. 네. 그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불통즉통이라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랬어요. 예. 근데 통즉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통화하면 안 아프다 그랬어요. 이거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실천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걸로 보아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시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과도 소통, 국민과도 소통. 그리고 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중국과도 끊임없이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외교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소통의 의지를 예. 또 보였다 이렇게 해서. 네. 그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위로 나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시민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아까 한 45분쯤 행사 시작될 거라고 네, 했는데 지금 늦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차 위로 올라와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상당히 이 예정된 시간보다는 늦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뭐 오늘 아까 대통령 말씀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세 기간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공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씩 터치하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좀 네. 이상적이었던 부분을 얘기하면 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력기관을 정책 독립시키고 네. 견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이게 공약이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별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제 검찰 자체의 반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좀 저희가 그 유세 기간 또 선거 기간에 가장 문재인 대통령 공격이 많이 받았던 것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뭐 워싱턴도 언제든 달려가겠다. 그다음에 베이징, 도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평양도 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전에 본인의 어떤 의도와 달리 예. 이게
보수 측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왜곡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양 가는 것은 가장 뒷부분에 필요하면 평양 가겠다를 가장 나중에 부분에 넣지 않았나.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방점이 좀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어떤 안보관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늘님께서 저희가 길을 내드리기도 이전에 알아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만 차근차근 뭐 총평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부분 뭐 다 개괄적으로 엮어봤던 부분이지요. 건의적 대통령의 청산, 청와대를 나와서 참모들과 토론을 하고 언론은 직접 브리핑을 하고 네. 국민들과 퇴근길에 만나면서 그러니까 관전은 현재는 이용을 한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근길에 국민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뭔가를 얘기하겠다. 근데 뭐 앞서 현실적으로 경호 문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에게 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뭐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좀 덧붙여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성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되게 먼저 다가가는 분이시고 또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먼저 막 하시기보다는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잘 듣고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그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본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일환이나 그런 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경호 문제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장치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기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베일 속에 쌓여서 신비주의 정책으로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좀 답답함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스스로 먼저 나가서 내가 어떠한 식의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직접 들어서 내가 좀 다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분의 성격이라던가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그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맞물려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목마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전 정권에서도 좀 소통이 필요하다. 항상 불통, 소통, 이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걸 이번에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밖에 있을 때는 소통을 잘하다가 네. 청와대만 가면은 안에서 문 잠그고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에는 TV에도 많이 출연해서 검사와의 대화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것도 검사한테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각 정부 부처의 기자실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그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거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게 대통령이 묻고 싶은 것만 묻는 게 기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기자들인데 그거를 계속 일문일답 하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겠어요. 예. 그거를 참아내고 국민하고 소통하겠다. 그 자세가 저는 뭐 굉장히 좀 훌륭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또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하겠다. 대통령 문화를 바꿔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하겠다. 그런 우리나라가 사실 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분출하는 나라인데 예. 불만도 많고 이런 나라인데 또 전국에서 또 광화문에 또 다 몰려오면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할지 그게 이 초지일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있다. 이런 자세를 갖고 국민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면 아마 이 시위나 억지로 그 행패 부리고 이런 세력들도 아마 저절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근데 초기에 그걸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쉽게 이렇게 네.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미국에서 오바마가 백악관 그 기자실 비서들이 예, 비서는 앉아 있고 오바마는 서서 얘기하는데 그게 통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자세는 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거를 견디기 위한
관료사에서도 또 이게 난리칠 거예요. 관료사에서도 지금 장관 차관 임명이 새로 안 돼서 그렇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서 또 잡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있겠죠, 예.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대통령이 다 말리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시간 내서 밖에 나가서 국민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의 의지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에서 대통령이 어떤 장막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병풍을 쳐버리면 사실 나가서 어떤 경호 문제도 있고 시간을 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어떤 정부 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걸 일단 잡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 운명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한참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없다고 상당히 언론에 뜰 때 네. 제가 봉화마을에서 만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서민적이다. 그러면서 격이 없고 그래 본인이 굉장히 남을 좀 배려한다 이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근본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가족들 또 어머니가 이제 하신 말씀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너무 착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처음에 가능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정치할 때도 저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정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한 두세 시간 정도 뭐 막걸리 먹고 두부를 같이 먹으면서 나눴던 생각이 예. 굉장히 정말로 착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권위적인 걸 좀 많이 청산하시고 네. 본인의 어떤 본성대로 네. 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이 있죠. 예. 네, 윤 전 대표께서 뭐 저 기자 생활도 더 오래 하시고 더 저보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기자실 통폐합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의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금 여쭤보고 네. 앞서 이제 문을 열고 차 위에 있는 문을 열고 이제 네.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좀 이색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여쭙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그 금방 그냥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바로 들어가는 행사였지 저렇게 천천히 대화하면서 손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은 별로 있지 않지 않았느냐. 저런 모습부터 오늘 그 집에서 나올 때부터 자택에서 네. 나올 때부터 경호원들하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주민들하고 손잡고 또 취임 선서식 하고 저렇게 여의도에서 일일이 손 흔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친근한 모습으로 좀 네. 다가와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 중에서 최고의 리더십이 감성적인 리더십 아니에요? 예,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예. 따뜻함을 배려하고 이런 감성적 리더십. 지난 대통령들이 실패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감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에 미국 날아가서 소고기 수입 협상에 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갖고 지금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대화를 하지 않고 예. 그냥 딱 결정해버려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촛불 들고 그때 다 나간 거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노동법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사드 문제라든지 일괄적으로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그런데 그 결론을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 하나도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외교부 장관이 뭐 바지 사드 발표할 때 백화점 가서 바지 사러 갔었잖아요. 수선했다고 바지 하죠. 수선을 예, 예. 그럴 정도로 장관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데 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소통만 제대로 예. 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이 그 듭니다. 소통을 얘기한 세 부분 중에 지금 두 부분을 얘기해봤는데요. 뭐 시장에 가서 국민과의 만남을 갖겠다. 또 언론과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야당을 수시로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 세 이것도 가지가 상당히 가장 어려운 중요한 거죠. 부분이죠.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는 네. 거. 사실 뭐 이 소통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의 위치에서 그 의지만큼 현실화되기는 되게 어렵고요. 예. 이런 점은 국민들이 감안을 해주고 저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 횟수가 데일리화돼 매일매일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해주고 아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실천할 거다. 세 가지를 지금 앵커 말씀하셨는데 야당과 대화 정례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걸 안 하면 국정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예. 좀 멋있는 모습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만나서 소심탄회 얘기하는 모습 오늘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저런 모습은 정례가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청와대 빨리 나오실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청와대가
이 불통과 권위의 상징화 돼버렸습니다. 저거 그 국민들한테 이제 공원화 시켜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실무적으로 경호의 어려움 얘기하지만 경호하는 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더 크게 국민들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어려움을 좀 감내만 해준다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광화문 그 시대 기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비 속도를 보니까 네. 제가 좀 보기에 조금 느려요. 대통령 의지를 아마 좀 더 구현해 주려면 좀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게 사람 첫 번째가 예. 인재 등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적을 그대로 민주당적을 갖고 예. 여당 당적을 안 갖고 있는 네네. 야당 당적을 가진 사람도 장관에 입각시킬 수 있다는 예. 여지를 열어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고른 인재 등용.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했습니다. 사실 TK 지역에서도 21% 이상 얻은 최초의 대통령이지만 전국적으로 그 두 지역을 제외하고 경남은 졌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같은 36% 1%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부산, 울산도 다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그런 지지를 받은 대통령인 만큼 이걸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고른 인재 등용입니다. 총리와 비서실장 내정자가 호남분인 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또 강요 입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지역을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의지가 또 담긴 표현이 아닌가 싶고 국민들은 되게 그걸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예.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른 인재 등용 약속한 걸 그대로 좀 실천하고 지키기를. 네. 노영희 변호사께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서 네. 소위 말해서 그동안 4대 권력 기관이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오가곤 했었습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른바 권력 기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얘기는 그 이전부터도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주를 못하도록 견제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방금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10대 공약 중에서 두 번째 과제가 아마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공수처를 신설해가지고 예. 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공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를 좀 현실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이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그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겠다. 이제 이런 4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수처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이제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되면서부터 특히 그 필요성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특검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특검이 성공대로 끝이 나고 나면 공수처 신설에 대한 얘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좀 예.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검경 수사권 독립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렇게 했었을 때 실질적인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검찰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사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고위공직자들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전담해서 이제 판단해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옛날에 사실 대검 중수부에서 했던 것인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없앴던 건데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청사진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 변호사이신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아마 새로 신설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약이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이 이 부분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공수처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랄지 아니면 헌법기관 관련된 독립된 기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공수처의 어떤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지난 대검 폐지했던 대검 중수부의 또 제2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검찰 개혁 부분 중에서
지금 검찰이 어떤 정권의 신여가 될 때 이제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때문에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어떤 독립적, 그러니까 아까도 대통령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이런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과연 검찰이 독립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검찰 뭐 선출직이랄지 아까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리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기관이 마음을 비워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왔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서 결국 검찰을 이용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갖다가 선출직으로 만약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 등 어떤 독립적인 그런 기관을 통해서 선출하게 하면 결국 검찰의 독립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그런데 검찰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사실은 공수처를 또 둘 필요가 없어요. 예.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를 두면 또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검경 수사 분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이제 수없이 요구를 해왔고 검찰이 이에 반대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그전 정권부터 계속 이 얘기 해왔던 것인데 이게 사실은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진통을 굉장히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부분 단초는 아마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 민정수석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아마 첫 번째 아마 볼 수 있는 단추가 누구를 아닌가 임명하느냐. 누구를 예. 임명하느냐. 네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용갑 옛날에 총무처 장관이 있어요. 예. 7인회 중에 멤버 그렇죠. 중에 하나고 네.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 안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민정수석은 법조인 하지 말고 특히 검찰 출신은 좀 하지 마라. 예. 거기 검찰 출신이 와서 민정수석 그 컨트롤 하다가 또 다시 가서 그 역할을 해서 지금 최순실 사태 초래한 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해서 그걸 키웠다는 비난을 지금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우리가 좀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것도 아마 검찰이나 개혁 뭐 이런 거에 아마 시금석의 단추 하나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새롭게 전에 계속 얘기를 앞으로 이 맥락에서 나누게 될 텐데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제 삼청동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에서 주민 환영 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오차는 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와대에서 홍교안 총리와 오찬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인수인계가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균 교수께서요. 뭐 당연히 지금 직전까지 사실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아마 의례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당연히 아마 그 만나는 과정은 필요했고 오늘 중으로 하는 게 뭐 마땅한 거라고 봅니다. 아마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자리는 아닐 것이고요. 예. 예. 대단히 그 아마 의례적인 측면의 성격이 좀 강하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는 뭐 권한 대행으로서 뭐 나중에 추후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그 책임 있는 위치의 역할을 무난하게 소화를 했다. 물론 뭐 부분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인사를 행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걸 무난히 수행했고 또 예. 아마 이거 퇴임하고 물러나야 되는 입장인 관계로 당연히 새 대통령이 또 지금 아마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네. 예. 뭐 인수인계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예. 의례적으로 예. 만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인수인계도 네. 있고 지금 총리가 내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정은 돼 있지만 임명이 아직 안 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내각을 임명하려면 네. 장관을 임명하려면은 황교안 총리의 역할이 있어야지 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황교안 총리를 통해서 임명을 하게 될까요? 예, 그건 황교안 아니죠. 총리가 그거는 물론 그건 아닐 것 총리가 같은데. 아니더라도 예. 총리가 아니더라도 뭐 유의로 뭐 그 부총리가 뭐 예. 대신할 수도 장관을 지금 당장 임명하려면 네. 뭐 차관 체제로 가려면은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국무회의 의결을 또 못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뭐 총리가 뭐 협의해서 네. 한다는 절차는 중요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은 현직 총리니까 총리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내전된 총리하고 네. 황교안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런 내각에 대한 협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인사에 대한 가능성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그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적폐청산 대상 사실은 1호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분하고 뭐 다음 사람 장관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 협조를 굳이 얻으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까 이제 이재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사실 국정 운영을 생각보다 그 황교안 그 총리가 사실은 상당히 잘해왔습니다. 무난하게. 물론 뭐 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서는 무리가 없이 합리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치하의 자리와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새로운 그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볼 때 아무리 급해도 바늘에 그 허리에다 실 묶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그 총리 현재 총리고 대행으로서 뭐 무난히 해왔으면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새내각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아마 어렵다고 보고요. 네. 아마 그 새로 내정된 총리가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면 그분의 제청을 통해서 또 그 강요 내정자들이 아마 청구되고 그 청문회를 또 거치게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빨라도 한 달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그럼 그 사이에 국정공백은 일단 청와대 인선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관들 중심으로 아마 인사 그 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아마 필요 없는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또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면 경제 파트라든가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아마 현재 부분을 일정 부분 그래서 약간 동거 성격을 띌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안보라든가 비상경제 경제 문제는 예. 시급하고 워낙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새 함께할 수도 있다. 국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임명될 네. 때까지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동거 예.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황교안 총리가 원래는 당선 후에 당선이 되면 바로 사의를 표명하겠다 이게 사의 표명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표 수리는 언제쯤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근데 궁금해요. 아마 일괄 사의 표명할 겁니다. 네. 그 국무위원들을지 환경 권한대행 한다고 그런데 했죠. 예. 지금 내각을 지금 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내각하고 동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각의 장관들한테 힘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차관 위주의 어떤 정부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차관 자체도 대부분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와는 코드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차관을 좀 복수제로 해서 예. 실질적으로 정부의 어떤 내각을 통할하는 차관을 임명을 하든지 차관 임명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마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염두에 형식으로 둔것 갈 가능성이 같습니다. 크다고 해요. 네. 봐요. 왜냐하면 공백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어떤 이양이랄지 뭐 인수인계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받고 또 국무회의도 하려고 하면 지금 국무위원 적어도 11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일괄사표 받게 되면 결국 국무회의 자체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하고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동거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관계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황 총리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황 총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금 문재인 네. 대통령이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느리게 가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인사를 네.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차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시민들에게 환호의 답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도로만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예, 세종대왕상 앞에 지금 저 멀리 세월호 지금 천막도 보이고 있고요. 예. 네, 광화문쯤에 도착을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가족대책위의 천막이죠. 예, 원래 예상으로는 12시 한 45분쯤에 청와대 앞 분수대 삼거리에서 행사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좀 차량이 천천히 이동하는 관계로 지금 1시 거의 다 되어서 광화문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이제 광화문 정도에 도착했기 때문에 곧 뭐
청와대 진입은 네. 한 10여 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청와대가 등수대 이제 얼마 안 선거리까지는 곧 금방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어서 이제 안보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 문제 필요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순서에 따라서 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진정을 이 지금 굉장히 강대국들의 압박과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뭔가 진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이 텍스트상으로는 가능한데 다른 함의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있다고 보시면. 제가 보기에 네. 사드 문제가 가장 당면한 현안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핫한 부분이고 이게 사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 지형, 외교 안보 지형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외교력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사드를 완전 철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 그러니까 미국과의 한미동맹, 미국과는 동맹관계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안보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점에 대한 의지는 문 대통령이 천명을 했고 또 중국과도 이미 맺어놓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동시에 또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도로 아마 정치력이 요구되는 외교 상황 안에 앞에 직면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안보 참모들도 되게 많았고 네. 또 뭐 여론조사 쭉 나온 걸 보면 외교안보를 가장 잘할 대통령 후보로 또 문재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준비가 좀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아마 외교안보의 안정감을 만드는 문제를 네. 최우선의 또 하나의 국정 과제로 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싱턴하고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예. 빠른 시간 내에 아마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베이징에 있는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하고 아베 도쿄의 총리하고도 통화를 하는 과정을 아마 예. 거치면서 아마 또 한편에서는 외교적으로 정상회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아마 조율을 해 들어가는 모습으로서 외교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국민들 앞에 네.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 예.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 미국하고는 이제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는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 이제 또 북한하고의 또 이제 핵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는 근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외교적인 뭐 정략적인 혹은 여러 가지 것들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게다가 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원래 받았어야 되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드 배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서 그거를 다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뭔가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 보이지도 사실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비용 관련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원하고자 하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오히려 뒤로 딜을 할 가능성 혹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오히려 걸고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예.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가장 첫 시험대는 저는 외교라고 생각하고 외교 분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드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한다. 예. 국회의 동의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첨예했기 때문에 이번에서 일단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사드가 1기에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과 한국의 어떤 협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능력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사드에만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한미 FTA랄지 방위비 분담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첫 번째 해결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봐요. 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안 했지만 아마 시차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첫 통화에서 그냥 축하 전화 받고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사드를 할지 그 외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갈 실질적인 것인지 얘기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향후에
외교 분야에서 특히 미국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을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네.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제 미국과 중국과 진지하게 사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 근데 그 협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제일 같습니다. 중요한 게 트럼프를 빨리 만나는 거죠. 예. 지금 미국이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바마 때하고 국방, 국무성 관리들의 힘이 없어졌어요. 트럼프 혼자서 다 해요. 트럼프가 사드 배치 얘기를 그 관리가 해명을 하니까 예. 트럼프가 전화해서 혼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내가 얘기했는데 틀었냐고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하루 빨리 만나야 되는데 7월 초에 함부르크에서 G20 회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만나면은 잠깐 만나는 악수밖에 예. 못해요. 그 전에 만나야 되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서둘러서 갔다가 햇볕 정책 설명하러 갔다가 그때 부시 대통령한테 아주 관계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리고 그 YS도 그렇고 서둘러서 가서 좋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 사드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핵이나 문제나 한미 안보 동맹이나 한미 FTA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는 만나야 되는데 좀 알차게 좀 준비를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지금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예.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건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냉평을 네.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또 유럽에서 미국과 그 북한이 반관 반민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우리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주도력을 행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지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한 것은 가장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통화를 하고 내용이 있는 부분들을 하고 정상회담이 가능한 어떤 방식을 빨리 이렇게 좀 잡아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북한과 우리 문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 여기서 소외되고 이렇게 정말 비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 외교에서 그대로 빨리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예. 그런 바람을 같이 갖고 있고 아마 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해 뭐, 볼 수 있습니다. 또 튼튼한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튼튼한 안보에는 막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자주국방력. 자주국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주국방에 관한 문제는 약간 뭐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추구하는 것은 뭐 물론 어떤 북한의 압박이나 뭐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주국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국방의 뭐 일종의 말하면 자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원칙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네. 우리가 국방을 강화하지 않고 단지 미국에 의존하는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또 현재 이제 방산 산업 같은 걸 비롯해 보면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항공기랄지 아니면 전차랄지 그런 분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와 굉장히 관련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주국방에 대한 것은 뭐 어느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단지 애산징해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애산징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본인의 안보관과 관련된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뭐 약간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뒷부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은 이제 성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되게 먼저 다가가는 분이시고 또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먼저 막 하시기보다는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잘 듣고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본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일환이나 그런 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경호 문제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장치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기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베일 속에 쌓여서 신비주의 정책으로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좀 답답함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스스로 먼저 나가서 내가 어떤 식의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거를 알리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직접 들어서 내가 좀 다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분의 성격이라던가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그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 맞물려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실제 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목마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전 정권에서도 좀 소통이 필요하다. 항상 불통, 소통 이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걸 이번에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밖에 있을 때는 소통을 잘하다가 네. 청와대만 가면은 안에서 문 잠그고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에는 TV에도 많이 출연해서 검사와의 대화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것도 검사한테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각 정부 부처의 기자실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그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거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게 대통령이 묻고 싶은 것만 묻는 게 기자들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기자들인데 그거를 계속 일문일답 하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겠어요. 예. 그거를 참아내고 국민하고 소통하겠다. 그 자세가 저는 뭐 굉장히 좀 훌륭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또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해야겠다. 대통령 문화를 바꿔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해야겠다. 그런 우리나라가 사실 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분출하는 나라인데 예. 불만, 소통, 그다음에 안보, 야당과의 대화, 예. 경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 나의 다짐. 뭐 네. 이렇게 해서 나의 다짐인데 또 소통에서는 광화문 대통령을 대통령 공화국으로 나왔지만은 이게 사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38선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쉽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과감하게 취임사에서 할 거로 봐서는 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늘 또 그 자택에서 나오면서도 경호원들하고 스스로 몫이 악수하고 어떻게 보면 경호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예. 경호에 대해서는 그 조금 진일보한 자세로 그 광화문 시대를 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또 안보에 대해서는 사드를 위해서 네. 미중과 협의하겠다면서 해외를 방문한 나라를 순서를 또 예, 정했어요. 예. 워싱턴, 베이징, 도쿄. 도쿄. 그다음에 평양은 여건이 조성되면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외 문제도 좀 해결할 그 계기가 있다. 예. 네.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은 뭐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도 뭐 공약에 나온 것 같이 일자리 정경유착을 개혁이요. 없애고 재벌 개혁, 예. 일자리 창출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할 때 그 소탈함 거기에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를 마지막 각오로 담은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이재경 취임사 치고 교수, 좀 괜찮은 취임사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재경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 측면이지만 한 6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그 향후 본인이 어떤 예. 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좀 밝혔고 아마 세세한 건 2시 반 기자회견에서 좀 더 구체화하겠지만 우선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통령상 이거를 밝힌 것이 아주 상당 부분 할애가 됐죠. 예. 가장 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빈손으로 취임해서 빈손으로 나가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안에는 많은 것이 함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정말로 그 서민 대통령의 면목,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소주 한 잔 얘기도 나왔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열겠다. 사실 이건 실무적으로 아마 준비를 일찍 시켰지만 경호상의 문제와 어려움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서둘러서 아마 실현할 거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불리한 여론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감추거나 덮지 않겠다.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예. 거죠. 솔직히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네.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 본인이 아마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예. 국민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의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상당히 이 예정된 시간보다는 늦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뭐 오늘 아까 대통령의 말씀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세 기간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공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씩 터치하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좀 네. 이상적이었던 부분을 얘기하면 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력기관을 정치에 독립시키고 네. 견제 정치를 마련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이게 공약이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별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제 검찰 자체의 반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저희가 그 유세 기간 또 선거 기간에 가장 문재인 대통령 공격이 많이 받았던 것이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뭐 워싱턴도 언제든 달려가겠다. 그다음에 베이징, 도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평양도 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전에 본인의 어떤 의도와 달리 예. 이게 보수 측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왜곡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양 가는 것은 가장 뒷부분에 필요하면 평양 가겠다를 가장 나중에 부분에 넣지 않았나.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방점이 좀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어떤 안보관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늘님께서 저희가 길을 내드리기도 이전에 알아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만 차근차근 뭐 총평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부분 뭐 다 개괄적으로 엮어봤던 부분이지요. 권위적 대통령의 청산, 청와대를 나와서 참모들과 토론을 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을 하고 네. 국민들과 퇴근길에 만나면서 그러니까 관전은 현재는 이용을 한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근길에 국민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뭔가를 얘기하겠다. 근데 뭐 앞서 현실적으로 경호 문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에게 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뭐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좀 덧붙여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이게 참 바람직했다. 그리고 특히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세대 간 갈등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많이 구상하시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화면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량이 네 분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은 한 12시 45분쯤 예정대로 이 취임 선서 공식으로 취임 선서 행사 공식 명칭 이렇습니다. 이 행사의 사후 행사인 주민 환영 행사를 12시 45분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MBN이 생중계해드리는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와대 앞 분수대 삼거리에서 이뤄질 예정이고요. 청운동과 효자동, 삼청동, 사직동 중인 200여 명이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말씀 또한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니까 예. 조금 우리가 또 이렇게 눈여겨보고 주목해볼 만한 좀 새로운 기존 네. 대통령들과 좀 다른 부분 중에 예. 하나가 이 청와대 그 주간 기자실에 예. 본인이 직접 브리핑하는 걸 예.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라는 게 매체를 통한 언론을 통한 방법이거든요. 일일이 다 만나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죠. 예. 그렇다 보면 직접 기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또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걸 인정한 모습. 기존의 대통령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변인 시켜서 하던 이런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는 직접 브리핑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부분이고요. 네. 그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불통 즉통이라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랬어요. 예. 근데 통즉 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통하면 안 아프다 그랬어요. 이거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실천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걸 보아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시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과도 소통, 국민과도 소통. 그리고 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중국과도 끊임없이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외교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소통의 의지를 예. 또 보였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위로 나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시민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아까 한 45분쯤 행사 시작될 거라고 네, 했는데 지금 늦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차 위로 올라와서 그다음에 안 보이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역점을 두고 아마 그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아마 그 취임 선서 연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또 야당과의 동반자 관계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미 야당 대표를 방문했지만 이걸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예. 야당과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줬고요. 예. 가장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내겠다. 네. 이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핵심 권력기관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했던 이 악습과 이 적폐는 반드시 아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낸 것 같고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경유착이 사라지게 하는 예.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재벌이 정상적으로 대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크게 한 5가지의 네. 큰 그 아마 그 덩어리로 본인의 향후 국정 운영 비전과 계획을 아마 연설에서 내보였다 이렇게. 네, 예. 노영희 변호사도 말씀 뭐 이제 주시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원래 본인이 주장하던 내용이었는데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 녹여서 이번에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깨가 무겁다. 네. 그리고 가슴은 열정으로 매우 뜨겁다.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들로 가득 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예.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손에 손잡고 이런 캠페인 비슷한 말씀을 좀 하셨던 것들이 저는 참 좋게 보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그런 과정 중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낸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이 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국민들에게 모두 해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이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그 국민들 화합의 메시지 혹은 전초적 기지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들은 아까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권력기관을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 그리고 TV 토론과 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식으로